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항상 수요일 밤 네. 중요한 지표들 발표나 또 FMC나 뭐 이런 것들이 몰려 있어서 네. 우리 김 선임님, 김 의원님의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지금 보니까 내 아이의 아버지 염색할 시간도 없으신 거죠? 흰머리가 많이 느셨어요. 그러게요. 고민이 네. 많은 시기인 건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네. 우리가 뭐 외모나 이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걸 신경 써야죠. 아니, 신경 쓰셔야 될 분이 안 쓰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네. 해주실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하는데 일단은 네. 어제 발표된 그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 뭐 앞에서 간략하게 좀 코멘트를 해주셨기 네.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일단 아직은 그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 요인들에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종종 나와서 보여드렸던 게 결국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실 때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그 방향성은 동행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물론 시장 예상을 소폭 상향하긴 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둔화 국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검정색 선이 중국의 중국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폭 꺾이는 모습이 이제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중국처럼 드라마틱하게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위에도 적어놓긴 했지만 시차는 분명히 좀 있긴 하겠지만 요 방향성은 맞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달러가 재차 104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수입 물가 인하 효과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국면에서는 다른 여타의 국가들보다 미국은 그나마 낫다.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시장이 크게 좀 밀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패닉 셀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국면들. 그겁니다, 바로.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이나 그런 대출적인 측면에서 아마도 정리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나오는 물량들. 거죠, 예. 그러니까 수급적인 압박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만 건드려도 툭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예요. 지금 보면은 거의 2009년 3월 이후에 가장 최악의 국면을 보내고 화면이 많이 있다라고 흐린데요. 보시면 될 것 진하게 같아요. 해주세요. 그러네요. 네. 차트가 안 저는 보입니다. 좀 보이는데 네. 그냥 선만 보시면 돼요. 네, 굳이 비슷한 네, 수준이다. 굳이 지금 이게 그 미국 전미 개인 투자협회에서 네. 지금 시장을 강세냐 약세냐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약세 기준만 보면 돼요. 네. 약세의 이 수치가 거의 잘 60%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09년 3월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심지어는 그 팬데믹 국면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팬데믹을- 한숨을 쉬라고 그런 거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팬데믹은 사실 뭐 일시적인 2월, 3월 거였죠. 네. 잠깐은 그렇죠. 폭락 후에 오히려 반등을 빠르게 해서 우리 투자 심리도 네. 이제 끝났구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안 끝나나? 언제 끝나지? 대체 언제야? 이게- 이런 게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뭐 코로나 걸리기도 했었지만 네네. 이제 저는 후유증이 없었지만 일부 이제 후유증을 겪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있으시잖아요. 네. 꽤 있습니다. 있으시잖아요. 이게 그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 각국의 정부라든지 중앙은행들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상당히 적극적인 이제 재정, 통화, 완화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게 한 번에 지금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계속 들고는 있어요. 그때 비단 계속 그것도 생각을 했었겠죠. 네, 분명히 이걸 후폭풍이 있을 한번 것이다. 이렇게 내놓으면 다시 걷어들이는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만 이제 연준은 지금 그걸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장은 야, 안 돼, 나 죽겠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제 애플의 좀 주가를 보면서 알아? 라는 생각이 네, 좀 그렇죠.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패닉 셀링, 뭐 과매도 그러니까 툭 하면 건드리면 깨질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많이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좀 많이 보시는 게 뭐 저항이냐 지지냐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많이 네,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해드렸 때도 보면은 만약에 이 저항선이나 뭐 지지선이 뭐 뚫리거나 깨지거나 하면은 약간 시장에 크리티컬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나스닥 종합 지수이거든요. 보시면 지난해 3분기부터 연말까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 전의 움직임을 본다면 계속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제 가는 모습. 뭐 이미 이때 아시겠지만 3분기부터 다양한 좀 이슈들이 불거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도 정점을 이 증가율 단에서 본다면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지금은 좀 어떤 시점이냐? 제가 그 2월 달 이제 그 시점 부근에서 시장의 반등 국면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점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한번 줍줍했다가 한번 된통 당했었던. 네, 그런데 그때도 한번 보면 이 저항에 걸리면서 결국에 또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어제 애플의 주가가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오는 네, 맞습니다. 양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뭐 장 부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총이익 기업의 저점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약세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일단 하나의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면 계속 조정이 진행이 될 거냐? 일단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는 보진 않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조정도 일단락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이제 조만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린이날이었고 그 전 4월 말에 나와서 지금 세계의 경제 그러니까 주요 경제권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대략적으로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제 그러면서 그때 한번 여도원 앵커께서 이거 한번 여기 3% 나오시는 네. 분들 대상으로 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개선과 악화. 해보셨나요? 못했죠. 네. 지금 약간 이제 악화되는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긴축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둔화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침체에 대한 얘기인 거고 시장에서는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 이제부터 말씀드려 보면 일단 미국 쪽에서는 제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그나마 미국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좀 향후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차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상반기 정도에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동행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반기라는 게 대체로 6월 달에 지표가 확인이 되는 7월 정도에 한번 이제 그때 가서 한번 보시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는 시점들이 나오게 된다면 미국 쪽은 그렇게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 압력들이 높아질 것 같고 네. 또 하나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제 나와서 얘기했던 게 이제 대중 관세 인하에 대한 얘기라든지 저는 그래서 또는 이거 지표 미리 유류세 계속 지금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 이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지금 한 3번, 4번 정도 계속 미리 하루 그러니까요. 전날 인터뷰를 뭔가 해요. 얘기해요. 네,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지금. 지금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떨어져 그렇죠, 있었습니다. 떨어졌죠. 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류 적극적으로 방출했고 제가 그래서 에너지 가격과 미국의 소비자 심리 또는 소비 지표와도 한번 연관지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은 이제 어제 중국이 급등했었거든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야금야금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는 추세.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엊그제는 유가가 5% 이상 하락을 했다가 오늘 밤에는 또 5%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급 측은 되게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 측 요인에 의해서 좀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거의 뭐 100불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네, 이미 그 레벨 자체는 높아져 있습니다. 레벨 자체는 높아져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4월 달이 끝났고 5월, 6월로 가게 되면 작년 유가가 대략 그때부터 70불, 80불대였기 때문에 YOY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은 증가율 자체는 감소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로존이 문제이긴 합니다. 네, 유로존이 좀 문제이긴 한데 일단 여기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쟁이나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천연가스 끝내 만에 뭐 원유 금수 조치 한 해 만에 근데 여기는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끝나고 나서도 문제다. 그렇죠. 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있겠죠. 네, 일단 여기는 빼시죠. 네, 그래서 일단 미국과 중국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또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뭐 지표도 부정적으로 나왔고 그걸 시장에서도 굳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조차 묻히는 그런 상황들이 그쵸.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그래도 저희는 좋은 이야기가 더 힘을 실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지표나 이런 내용들 뭐 있을까요? 일단은 그 최근에 연준이 긴축 통화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을 잡자. 뭐 이건 이제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좀 시장에서는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후행 지표인 이제 물가 지표들은 지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이는 모습들은 연준의 정책이라든지 이 립 서비스가 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만약에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와 더불어서 앞서 보셨던 이 지금 물가 같은 경우가 피크아웃하는 모습들이 좀 더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이 그렇게 조급하게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장에서의 안도감들이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에 있었던 현상들이었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미국은 소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주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였고, 그리고 뭐 금요일 날 발표될 예정인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뉴욕 연은의 이제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1년 후에 기대 인플레가 좀 꺾이는 모습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보셨던 이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와 그 결이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가계 금융 상황과 관련해서 보시면 가계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소비자 심리 지수에 녹아내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좀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소비자 심리 지수의 반등이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증시를 보니까 증시에서 미국 증시의 약간 그 선행
합격 또는 대체 지표 역할을 하는 게 이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살짝 꺾여서 네, 올라오고 있어요. 4월 달에 3월 대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이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적어도 네, 이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옆에서 한숨을 쉬셔가지고 네, 투심이 이제 너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본다라고 하면 기대 인플레가 좀 꺾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에서의 약간 정책적인 수단들 뭐 아까 관세 인하도 얘기하기도 했지만은 유류세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계속 그 미국 내에서의 원유 생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매주 단위로 베이커 유지에서 발표되는 그 원유 시추 장비 그 리그 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두 달 전에 좀 말씀드렸던 미국 뭐 정부라든지 또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미국 내 원유 시추 업체들에게 뭐 베네핏이면 베네핏이고 약간 뭐 채찍이면 채찍 같은 그런 법안들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체적으로 좀 원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네, 중국도 뭐 지금 1분기가 대략 4.8%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그 평균 성장률을 하회하는 성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심지어 중국의 지린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였거든요. 네, 이미 거기는 이제 2월 달부터 봉쇄 조치를 했던 지역이었고 상해 지역이 3%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진작시키기 위한 부양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빅테크를 어마무시하게 규제했잖아요. 규제했죠. 네, 알리바바나 텐센트라든지 메ituan, 뭐 징동닷컴 등등등 이런 회사들에게 했는데 매년 중국은 대학교 졸업생들이 최소 600에서 700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네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IT 기업으로 가야죠. 대형 IT 플랫폼 그렇죠. 업체로 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 창출 능력이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배달이라든지 또는 창고 하우스에서 일하는 인력들을 10만 명, 20만 명 단위로 계속 늘렸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한 일자리 수가 뭐 인력 수가 80만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대기업들의 정규직 인력들이 팬데믹 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고용과도 좀 연관을 지어 본다라고 하면 그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기대해 봐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어제 그 시장에서 물가가 발표가 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발표되고 나서 약간 이제 매파적인 인사 중에 자주 그 출연하는 그 애틀란타 연은의 라파엘 보스티게라고 하는 총재가 있는데 네. 원래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75bp 5월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걸 어떻게 이제 연준 위원들은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75bp 안 할 거야. 다만 안 할 거야라고 해서 그날 수요일 날 시장이 빵 떴다가 다음 목요일 날 다만 이거 50pp를 여러 번 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시장이 폭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 7월에는 50pp씩. 근데 저는 일단 그리고 뭐 일단 저는 제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리고 이제 8월 달 쉬고 9월 달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8월 달 중간에는 8월 말에 잭슨홀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중요한 이벤트이긴 한데 9월 달로 가게 되면 25bp냐 50bp냐 요게 이제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반기 그러니까 7월 달까지도 좀 연준이 세게 드라이브 한다.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9월부터는 일부에서는 정상적인 금리 인상 수준 25bp로 회귀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좀 더 그 인플레이션 경로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주요 IB들은 5월 끝났고 6월, 7월
까지 대체로 50bp 인상하는데 의견이 많고 일부에서도 뭐 25bp 7월부터 할 수 있다라고 하긴 했지만 네. 일단은 7월까지는 50bp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하고 9월부터 대부분 이제 25bp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도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거는 맞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여러 번 보셨던 그 제임스 브로드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지난 주말에 PT를 했어요. 네. 얘기를 하면서 연준은 여전히 비하인드 커브가 수익률 곡선 뒤에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 예상 금리 대략 한 3.6%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좀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3.5%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이제 수렴하는 게 이 테일러 준칙에 따른 예상되는 금리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러면 275bp. 275bp니까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매 회의에서 50bp씩 올려야 되고 최소 한 번은 75bp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75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제 물가지수 발표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파엘 보스텍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나와서 75bp도 열려 있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것도 테이블 위에 있다.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더 낙폭을 좀 키우는 요인들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럼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 저는 일단은 거의 정점이 좀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참가자들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 초에 3.2%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3%를 살짝 하회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3.4% 내외가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의 그 스탠스가 대체적으로 그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중립금리 수준이 2.5% 내외인데 지금 시장은 3% 정도 프라이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이상을 좀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고 그러면 이 중립금리에 대한 이 타겟팅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향후에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프라이싱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미국 저희 제조업 PMI 매월 1일날 발표되는 ISM 제조업 PMI 지표 중에 그 재고 지수하고 이거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와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간에 상관성이 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제조고 지수가 피크아웃하고 있는 시점과 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꽤 높은 시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제조업 재고 지수가 꺾였거든요. 네, 꺾였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도 제한적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주 초반에 약간 국채 금리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 커지면서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약간 좀 빠지는 모습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악유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좀 여러 가지 좀 혼재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일단은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는데 저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더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지수 기준으로 반토막이에요. 진짜 그때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라든지 2007년 금융이라든지 더 앞으로 가면 예전에 여러 차례 뭐 오일 쇼크 시대라든지 그런 정도 수준의 그 쇼크인 건데 그럼 진짜 그럼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체력이 같냐 다르냐 다르잖아요. 다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분기 기업들의 어닝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전체 기업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80% 이상이 1분기 정말 실적 잘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다만 이제 안 좋았던 게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낮게 예상이 그렇죠. 되면서 좀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하지만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익 레벨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지금 이
기업들의 이익이 꺾여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가격적인 측면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다 맞아요. 보니까 예. 밸류에이션이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히 좀 크게 밸류에이션 갭이 축소되는 이런 모습이 나온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좀 대응을 아예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밤새 그걸 또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네. 시간이 오바됐죠. 네. 네 가지. 네 가지인데 싸가지라고 하다가 네 가지인데 뭐냐면 일단은 지금까지 대응을 못하셨다라고 하면 진짜 작년에 정말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잡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그렇다고 해서 막 주구장창 줍줍하시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가격대를 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런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일단 전체적인 평균 매입 단가 효과는 6%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게 그냥 순전히 우리나라 이게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환율이 계산을 해야 돼서 이제 좀 더 늘어나는데 환율 효과가 없이 순 가격 효과로만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손실이지만 환율 효과로 인해서 10% 포인트 갭이 축소한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소극적으로 이거 처음에 해놓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한 9%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지금 제가 보셨던 것처럼 1차, 2차, 3차 추매를 했다. 제가 이 3차 여기 이게 마지막 네 가지인데 뭐냐면 일단 나스닥 종합으로 보면 추가적인 버퍼가 있다. 하락의 버퍼가 있기는 하는데 일단 그 마지노선은 그 200주 이동평균선이 있거든요. 200주? 네, 200주. 이거면 저희가 1년이 보통 한 50주라고 치면 8년치 데이터예요. 200주 이동평균선은 2009년 이후에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1986년 이후에 깨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그거를? 않을까. 네,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적어도 거기에서는 웬만하면 바닥- 안 깨지겠는데 워낙 길어갖고 기간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지점을 물론 제가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그 지점을 어느 정도 하단 버퍼로 그렇구나.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그것까지 깨지면 거의 이제 당장 경기 침체가고 네 진짜 핵전쟁 나는 거죠. 그 정도 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좀 이렇게 내가 좀 정리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저희가 또 미줌이 예, 그 양잘 카페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이 자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